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정말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상급 인간관계론.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제 인간관계론을 정말 빠삭하게 읽은 사람 입장으로서 오늘은 결혼학개론. 인간관계 중에서도 최상급. 최상급이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그렇지. 근데 제일 공부 안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결혼학개론은 제가 진짜 고약가님보다 먼저 읽었는데 제가 이거를 정말 침튀기면서 칭찬했어요. 너무 이 사람이 통찰력이 이 작가가 통찰력이 너무 넘쳐갖고 너무 현실주의고 와 너무 대단한 거야 이게 진짜. 근데 진짜 이 책은 뭐 솔직히 결혼 안 하실 분 왜냐면 이제 뭐 비혼도 하나의 선택이니까 그런 분들은 저는 솔직히 안 읽어도 된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거나 결혼을 할 마음이 있다는 그렇지. 150% 필독서. 무조건 읽어야 돼. 왜냐면은 농담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왜 읽어야 되는지 표현해 드릴게요.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이 읽으면은 그냥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바뀌고 이 책 하나 읽으면은 최소 5에서 10%는 그 가족의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저는 장담해요.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게 있어요. 만약에 부부가 둘 다 이 책을 읽으면은 저는 이게 10%에서 120%가 아니라 저는 200% 올라간다고 봐요. 그렇지. 서로 이해도가 엄청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 베이스 정말로 이런 집단 이런 표본 조사 이런 베이스 이런 걸로 해서 엄청 과학적 근거 사회과학 실험 근거가 엄청 탄탄해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빈말이 아니라 오늘 쫙 한번 풀어드릴 건데 앞부분만 책이 되게 앞부분만 풀어드리는 건데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작가분이 벨린다 루스콤 작가님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결혼은 결혼관은 아직도 우리가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결혼관은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때부터 내려온 결혼관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여기서 뭐라고 제시하냐면은 나 이것도 너무 대단했어요. 그래 맞네. 20세기니까 한 세기 전이죠. 20세기의 결혼이 동반자적 관계를 의미했다면 지금의 결혼은 육체적, 성적, 지적 의미에서 무엇보다 정서적 의미에서 친밀감을 의미한다. 그냥 단순히 옛날처럼 옛날 같은 관계는 아니라는 거. 제가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드릴게요. 생계를 떠하는 가장과 집안일을 도맡은 전업주부로 구성된 전통 가족 모델이 사라짐에 따라 가족의 정서적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에는 경제적 안정을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은 참는 시기였어요. 결혼은 경제적 생존에 관한 문제였죠. 심리치료사인 수 존슨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때는 뭐예요? 그냥 외벌이가 많았고 그렇죠. 특히 그 엄마들 입장에서는 내가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독립을 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결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왜냐면 종교도 종교적 압박도 지금보다는 옛날이 훨씬 심했어요. 그다음에 철학적 이데올로기적 압박도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니까 일단 결혼 안 하면 이상하게 보는 맞아. 이상하게 봤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회 관념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게 다 끝나서 정서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의 빅 이벤트건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다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서 서로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요. 하지만 이제는 정서적 생존에 관한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감각한 익숙함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 때는 결혼해서 익숙해지는 걸 당연하게 디폴트로 갖고 갔는데 이제는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디폴트로 갖고 가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싸우는지 모르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작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지만 익숙함은 계약의 일부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현대 사회 문제가 뭐냐면은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혼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은 거고 결혼한 사람도 불만과 이런 어떤 갈등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비유도 너무 멋져.
그러니까 이게 비유 이거 멋진 너무 많아. 비유가 너무 멋져. 우리는 요즘 유행하는 고급 커피나 빵처럼 결혼 생활도 높은 수준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20년 전만에 우리가 무슨 드립커피고 뭐고 뭐 더치커피고 뭐 원두를 따지고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걸 따졌냐. 믹스커피만 먹었잖아요. 아이 뭐 풀인 몇 수칼이냐 그게 당연하지.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벌써 뭐 향음미하고 뭐 장난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그냥 벌써 우리가 다른 거를 기대치를 올린 것만큼 결혼 생활도 기대치를 이만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결혼했을 때 익숙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익숙함이라는 자체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지. 그래서 저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책에서 첫 번째 목차가 익숙함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익숙함은 우리나라 뭐 있어 정 이런 거였어요. 되게 좋은 거였어요. 그게 진짜 가족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야. 익숙하기 때문에 같은 편이고 같은 동지고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 익숙함이 우리에게 이제 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부부관계 위기의 씨앗으로. 그다음에 여기 대박 통찰이 하나 나오는데 현실적인 결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이유 없이 배우자의 거의 모든 점에 화가 난다. 그럼 읽으면서 대박이었어. 배우자는 우리가 원할 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지. 이게 과학적인 내용도 있지만요. 이분 작가분이 또 본인 경험 플러스 관련된 칼럼도 너무 많이 쓰시고 많은 분 만나가지고 정말로 디테일이 속칭 쩝니다. 장난 아니에요. 디테일이 어마어마해요. 솔직히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자 작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페미니즘 관점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관점이 나올 것 같으면 자기를 스스로 얼마나 까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객관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도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남편이니까. 이거 왜 우리 남편이니까. 왜 너무 편했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인 작가분이 쓰셨는데도 그렇지. 나는 분명히 그런 게 나올 거다고 맨눈을 읽었거든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이유 없이 배우자의 거의 모든 점에 화가 난다. 배우자는 우리가 원할 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야만 변할 것이다. 배우자를 알아갈수록 처음에는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많은 점이 자신의 발등을 찍고 싶은 이유가 된다. 물론 배우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익숙함의 문제는 나에게 맞는 짝을 선택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나와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에 달렸다. 이게 대박인 거야. 그렇죠. 익숙함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앞뒤 예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예가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남성분이나 어떤 여성분의 그러니까 좀 육체적인 부분 있잖아요. 외모적인 부분. 몸매가 탄탄한 거에 이끌려서 건강미에 이끌려서 결혼을 했다고 그게 포션이 되게 컸다고 쳐봐요. 근데 결혼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 애 봐야 되는데 운동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이런 거 예능 같은 데서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중독인 연예인들 보면은 운동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지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근데 우리가 이 사람한테 매력이 느꼈던 게 뭐예요? 운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으로 만들어진 몸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았던 이유가 나중에 이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에서 이게 앞에 제가 되게 한 문단만 읽어드렸는데 이 앞에 설명이 나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행복한 이제 부부의 조건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책은 제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회사에 있는 다른 책으로 찍었는데 책이 찌그러졌어요. 너무 많이 접어갖고 왜냐면은 제가 보통은 접을 때는 이렇게 조금만 접는 것도 많은데 이거는 막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접은 거는 그게 임팩트가 엄청 크다는 거죠 저한테. 근데 이게 임팩트가 너무 제가 또 이제 내년에 결혼 10년 차인가 그러거든요. 내년 2013년이 이제 만 10년 차거든요. 2023년이.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것도 너무 많고 반성하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되게 굵직굵직하게 접었어요. 보면 말씀하기 전에 이게 뭐 처음에 익숙한 말씀 드렸는데 그다음에 뭐 싸우는 문제, 그다음에 돈에 관련된 문제, 자녀 키울 때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잠자리, 성관계 문제, 그리고 우리 그 정신질환과 비슷한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인식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안 찾아가는 것도 문제야. 그런 관련된 문제.
본인도 경험하면서 경험담도 이야기해주고 과학도 이해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디테일, 또 과학적 이걸 잘 버무리고 본인의 어떤 경험까지 정말로 재밌어요. 되게 어. 웃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 이 유튜브 제목을 줘야 되는데 원래는 오늘 상급 인간관계론이라고 줬잖아요. 보통은 제목 짓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유튜브도. 근데 원래 이거는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100만 원도 넘는 상담을 받은 기분 이렇게 그렇지. 적어놨어요. 여러분 진짜 이 책은 부부 결혼을 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까 150% 했는데 좀 올라갔어. 그 사이에 비트코인이야. 그 사이에 30% 올라갔어. 180%. 180%꼭 읽으세요, 진짜. 아니, 왜냐면 책 읽기도 쉽고 안 읽으면 후회한다니까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규모 실험 결과를 이분이 조사를 엄청 많이 해서 완전 전문가예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의 조건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되게 리마커블한 걸 하나 찾았는데 뭐냐면은 나는 1980년대 있었던 작은 실험 결과를 우연히 접하고 음식 씹는 소리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이 실험의 연구진은 훈련받은 관찰자들을 결혼한 가정에 보내어 그 집의 부부를 관찰하게 하고 부부가 나누는 대화 중 긍정적인 대화의 수를 기록하게 했다. 관찰 예능이네. 관찰 대상이 되는 부분들도 훈련을 받아 자신들이 나누는 대화 중 긍정적인 대화의 수만 기록했다. 여기서 여러분 엄청 리마커블한 게 나와요. 행복한 부부들은 관찰자들이 기록한 것과 자기가 이렇게 긍정적인 대화라고 말했던 거 있죠. 그 기록의 수가 거의 일치했다. 반면 행복하지 않은 부부들은 관찰자들과 비교해 거의 절반 정도의 수만 기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행복하지 않은 부부들은 관찰자가 보기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대화였다고 기록한 것이었는데 50%를 전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골 때린 거냐면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이게 실험에서 나온 값이 실험에서 나온 값.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그거랑 똑같은 게 기분 탓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밥을 먹어도 기분 좋을 때 먹는 밥이랑 내가 열심히 일하고 먹는 밥이랑 그럴 때 밥이 넘어가겠어요. 아직도 난 그 생각나네. 제가 초밥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장인어른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초밥이 입에 안 들어갔거든요. 아직도 기억나. 그 식당도 다 기억나. 양평에 있는 식당도 기억나요. 근데 이제는 그 집 가면은 제가 일바로 다 싹 쓸어요, 그냥요. 예? 싹 쓸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음식이어도 기분 탓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행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부분은 그걸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메타인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 이 싸우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되게 이분 대단하다 느낀 게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싸우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지. 오히려 부부끼리 안 싸우면 더 문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놓고 싸웠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를 놓고 싸웠을 때 그걸 놓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그 근본 원인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암스트롱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사이클 자전거 선수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두려움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있게 만들면서 거기서 끝나면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싸우는 것이 좋은지를 말해주는데 좀 소리 끼쳤던 게 뭐냐면 절대 싸우지 말아야 될 그 곳이 어디냐면 운전할 때. 근데 그 설명이 전 더 리마커블했어요. 왜 그러냐? 기억나. 운전을 이렇게 하면 싸우잖아요. 저도 운전할 때 많이 싸웠는데 많이 아니고 가끔씩 싸웁니다. 또 많이 하면 또 와이프가 많이 아닌데 할 수 있으니까 운전하면은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한 사람은 얼굴 못 봐. 얼굴 못 보고 일단은 1차적으로 인지 자원이 운전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더 리마커블해요. 내가 운전하면 옆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부학상 이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 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편도체가 반응할 때 내가 앞에서 오는 것보다 옆에서 오는 게 더 두려움을 느끼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서 뭔가 비난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100을 느낄 게 200, 300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더 많이 싸운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요거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고 작가님이 너무 좋은 거 소개해주셔서 제가 또 다른 것도 소개해드릴게요. 오케이. 진짜 여러분 이게 리마커블하지 않아요? 너무 놀랬어.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옆에서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갑자기 여담 하나 해드리면은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은 구석자리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그렇지,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러냐? 누구랑 부대끼는 거 싫은 것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360도가 다 뚫려 있는 경우랑 180도는 딱 막혀서 이게 뒤에서 누가 오지 못한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지. 포식자가 뒤에 없다는 거를 편도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인지도 더 모르고 위협적으로 들리는 거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음.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랑 상관없이 여러분의 변형계가 반응한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전책 뭐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꿀팁이 너무 너무 많은데 많지. 이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되게 구체적인 꿀팁인데 또 다른 실천 방법은 기도다. 이 방법도 약간 의아해 보일 수 있다. 맞아, 의아해 보이잖아요. 종교 없는 분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말한 기도란 배우자의 안녕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이다. 보통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 나에 대한 기도가 많단 말이에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를 위해 더 자주 기도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결혼 10년 차 딱 전에요. 결혼 10년차가 넘는 20상의 흑인계 미국인 부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부부는 결혼 만족도와 책임감이 더 높게 나왔다. 다른 조사에서는 기도 관련 결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니까 세회 뭐 염원 비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여러분 동전 던지고 꼭 소원 특정 부는 종교가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할지라도. 왜냐면 종교 있으면 편하고 어. 동전 던지는 거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자물쇠 걸 때도 있고 뭐 많잖아요. 낙서할 때도 있고 이렇게 그때 뭐 같이 가면은 그러니까 가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렇죠. 내 아내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이 더 뭐랄까 뭐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써보라는 거예요. 되게 구체적이 저도 이거 실천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부를 저도 싸우고 왔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짜 이건 인간관계로는 상급이야. 예? 야, 공감. 지금 막 다 물개박수 치고 있을 거야. 심리학자이자 치료사인 스탠 텐킷은 팩트라는 부부 치료 기법을 개발하고 뇌와 사랑에 관한 다수의 책을 썼다. 완전 전문가야 이분이. 그는 사람들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가 딱 3가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막 복잡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부관계뿐만 아니야. 이거는 첫 번째는 인간의 표현력이 좋지 못하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인식을 완벽하지 않다. 인간의 인식은 완벽하지 않다. 셋째, 인간은 기억력이 좋지 않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을 알고 보면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저랑 고약가님이 그래서 되게 롱런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정말 자주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팩트 체크부터 먼저 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놓고 팩트 체크가 안 될 때는 그 팩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팩트가 체크가 됐을 때는 어디로 스펙트럼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 갖고 싸우지. 그러니까 저랑 고약가님 거의 비즈니스로 따지면 비즈니스 부부 수준인데 그거 갖고 웬만해서 안 싸워요. 그러게. 진짜 웬만해서 안 싸워요. 절대 기억력 갖다 싸우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억력 갖다가 그냥 그거는 둘이 퉁 쳐요. 왜냐면 자기 자신은 확실하는데 그게 제 3자가 없으면 누가 옳은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놓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지. 엄청난 통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싸우는 것도 이제 싸우는 이유인데 싸우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싸우는 방법도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일부 심리치료사들은 싸움의 내용보다 싸움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에 관한 사회학 용어인 갈등 행동은 그 사람이 재산을 얼마를 가졌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파악하는 자료로서 활용되기보다 이혼을 예측하는 지표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한다. 관계 연구 분야의 대부인 존 가트맨은 부부가 한 장소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관찰하면 두 사람이 계속해서 같이 살 수 있을지 꽤 높은 정확도를 맞출 수 있다고 말한다. 부부 사이에 경멸, 비난, 방어적 태도, 비협조적 태도가 보이면 그 부부는 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른 심리치료사들도 이름을 다르게 부여할 뿐 가트맨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 유형이 부부의 이혼 가능성을 높인다고 제시한다. 그냥 싸울 수는 있어. 안 싸울 수는 없다. 저 어제 싸우고 왔다니까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막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는 거야. 뭐 지금 제목이 뭐였지? 상급 인간관계로.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이거는 다 진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음.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를 하거나 뭐 의견을 제시하거나 뭐 비판을 할 때 자꾸 우리가 오래 빠지는 게 그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 바꿀 수가 있는데 사람을 놓게 하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도 상황을 놓게 하면 토론이 할 수 있는 건데 사람 놓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비난을 받는 느낌 들어요. 이건 부부관계 매우 중요한 관계인데 이게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비즈니스 할 때, 특히 상사가 하급자한테 얘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하죠. 어떤 상황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 새끼는 뭐 너는 아니면 뭐 너 아무튼 너로 얘기하는 순간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그냥 오늘도 저랑 고약관님 우리 더비 채팅창에서 요즘에 비대면이니까 채팅으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또 의견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도 딱 말하는데 그거요. 형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고 있음. 딱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되게 보듬으려고 그래. 마지막 그러니까 결론이 합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그런 것도 알고 있어서 우리는 항상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걸 보듬어 갖고 왜냐면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거 그러면 일치 안 됐다고 계속 싸우고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우선순위. 이건 중요한 거고 중요하지 않은 거. 중요한 거는 또 집요하게 만나서까지 얘기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는 거면 다른 중요한 거 있으니까 여기까지 끝내고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만큼 여기 진짜 여기 꿀팁이 너무 많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고 작가님이 말하려는 걸 접어놓고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고 작가님이 말해갖고 제가 다른 거 비슷한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오늘 제가 말이 많잖아요.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래도 결혼한 13, 14년 차 되지 않았어요? 아니 나도 11년 이제 10년 넘었지. 근데 그거구나. 제가 9년 차니까 맞아. 나는 이제 연애를 오래 했지. 연애도 10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래 한 걸로 알고 20년 됐지 나는. 근데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그 고약관님이 말한 걸 또 정리하는 문단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기 자신 혹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 혹은 물리적으로나 어떤 식으로든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생존 모드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이때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 체계인 투쟁 도피 반응이 발동하여 신체 내 자율신경계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 우리 이거 마음 챙김에서 배웠죠? 탱킷은 이렇게 말한다. 이 투쟁 도피 반응은 자기도 모르게 아주 빠르게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그 상황인 거예요. 옆에서 자꾸 운전하고 있는데 싸우면은 이제 변형계가 생각보다 이 편도체가 되게 활성화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제가 여기는 2번 그은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문단 표시한 다음에 빨간 줄까지 따로 그은 거는 너무 제가 임팩트가 커서 그래요. 배우자를 포식자처럼 인식하고 반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깊은 통찰이 나와요. 제가 여기는 정리해놓고 통찰이라고 써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이랑 싸우면은 그냥 여러분 그냥 무의식적으로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변형계는 어떤 거랑 똑같은 호르몬을 내뱉어내는 거냐면은 포식자가 다가왔다고 그치. 나를 죽이려고 누가 다가왔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해야겠다. 웅크러지는 거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폭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싸울 준비라고. 근데 이게 뭐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라고 말해.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그래 운전하다가 또 옆에서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말해야지 해놓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대판 싸웠어. 근데 우린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냥 어쩔 수 없는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대신 그걸 인지했으니까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싸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떤 장소에서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는 한수 접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도착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는 그거 싸울 때 이제 저희 이제 아내분도 읽으면 속 시원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듣고 싶어요. 근데 저도 속 시원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절대 또 싸울 때 하지 많은 게 너는 항상 그러잖아. 늘 그러잖아. 항상 늘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 요거 하나 때문에 문제 해결될 것도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 보면서 내가 잘하는 것도 많았구나. 저는 이제 와이프랑 2013년, 그러니까 2년 뒤에 8년 차구나. 2년 뒤에 이제 만 10년 차인데 정확하게 만 10년 차인데, 그러니까 많이 싸웠거든요. 대판 싸운 적도 많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나온 근거들이고 그냥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나왔고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진짜 찐졸꾸러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부부관계, 성관계에 대해서도 이분이 꿀팁을 많이 줘요. 많이 주지.
이거는 소개를 못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너무 많이 해줘갖고 그러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많이 해줘. 되게 근데 중요한 제가 거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성관계 관련해서 통계가 좀 나오는데 미국 통계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요. 성관계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서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만족도도 거의 최저고요. 성관계 빈도수도 원래 작은데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되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블리드룸씨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성욕의 위기다 딱 나와요. 되게 큰 통찰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성욕을 연구하는데 나와요. 연구하는데 아직도 모르겠대. 뭐 때문에 성욕이 일어나는지.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성욕이 감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브로드미스에서 그런 약 먹으면 성욕 안 생기잖아요. 여기도 그 얘기 또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에 플러스 알파 하니까 성욕이 더 성욕 위기인데 성욕의 위기는 뭐다? 네, 결혼의 위기, 결혼 생활의 위기입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서 그냥 또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부는 그냥 진짜 익숙해진 거를 받아들여 갖고 그냥 예전 부부에 비해서 성관계가 적은 데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부인은 괜찮은데 남편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다 이해하면은 별로 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왜 이거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실천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그 자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지 자원, 생각 자원, 뭐 실천 자원 이런 게 있는데 옛날보다 너무 많은 게 들어왔어요. 그 예를 들면 여기 양육도 옛날 양육이랑은 그렇지. 완전 다른 양육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옛날보다 더 좋아졌는데 왜 양육이 더 힘들어졌을까? 간단한 게 하나 있어요.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린 더 많은 공포에 노출돼 있어요. 그게 그렇죠. 일단 되게 커요. 그러면은 그게 아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옛날 엄마도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은 뭐 너는 왜 이렇게 못 키웠냐 이딴 말하면 두드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 이론 보면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독재, 권위주의. 권위, 그거 원래 부모 공부에도 허용, 잘 나오잖아요. 방임인데 네 개 중에 가장 힘든 게 권위인데 권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만 아이가 자율감도 느끼게 해준 건데 여러분 자녀 키우고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냥 독재적으로 하거나 풀어놓는 게 쉬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고 작가님이 진짜 이런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정부의 기조가 뭐였어요? 저출산을 극복해야 된다는데 저랑 고 작가님 이제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저출산은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고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그러니까 늦추는 거는 좋겠죠. 늦추는 거는 좋고 사람들한테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알려주고 가족이 구성원이 되는 기쁨을 알려줘야지 극복 이따위 말로는 그냥 아예 가능성 0. 뭐 100조를 쏟아봐요. 0이에요. 0. 근데 여러분 옛날 기준으로 봐서 가족이 4명이 되게 정상 가족이었지 요즘에는 결혼만 해도 정상인 거예요. 맞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면 이제 만약 50년 되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지 알아요? 그냥 사람만 있어도 정상인 걸 수도 있어요, 진짜. 안 싸우기만 해도 진짜. 아니 그 상대 젠더에 대해서 악감정만 없어도 정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트렌드를 알아야 내가 옛날에 잘못된 그 기저효를 갖고 괜히 나를 옥죄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잘못된 거 아닌가? 나는 결혼하기 싫은데 잘못된 거 아닌가? 옛날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은요. 그래서 저랑 고 작가님은 이런 걸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냐? 여기도 가족을 잃었을 때 이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그렇지. 많이 해줘요. 여러분 100% 단점도 있어요. 왜 단점이 없겠어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모든 건 다 양면이 있는 혼자 건데. 살아 괜찮아 나오잖아. 네. 거기서 단점도 나오잖아요. 우리 이미 그거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는 거에 장점도 많지만 혼자 사는 거에 단점이 있으면 여기서는 그거의 반대가 얘기가 맞아요. 나오겠죠. 네. 근데 이거를 막 마치 옛날에 요즘 애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딴 말이 미친 말이라는 거예요. 그딴 말이 그 사람이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더 반대로 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 파악을 못한 네.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내가 더 깨달음을 많이 얻으면서 더 좋은 훌륭한 수행자가 되는 거고 각각의 개인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부부고 부부가 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진짜 모두가 씹어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필독서. 그리고 이거 바로 한 가지씩 실천하면은 저 생각은 그냥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나와요. 몇 가지만 나와도. 내가 어저께 쌓았기 때문에 나왔어. 바로 그냥 내가 적용하면 어저께 나올 것 대판 같은데. 쌓았기 때문에 나왔어. 그래서 나는 왜냐면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어떻게 빨리 화해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책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진짜 꼭 다 뭐 결혼을 하셨거나 결혼할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고 작가님이랑 또 알찬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